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기 27번째 시간, 오늘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줄여서 ARDS를 공부하겠습니다. 순서대로 ARDS의 정의와 원인, 진단과 임상 경과, 치료를 보고 마지막에 Diffuse Alveolar Hemorrhage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의록에 적어놓은 건 엄청 많아요. 네, 오늘은 진짜로 그 중에 딱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물론 내용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마음처럼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듣고 나시면은 그래도 좀 필요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긴 그래도 국시든 CK든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진단은 어렵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진단은 어렵지 않은데 그 치료가 조금 외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RDS는 다음 이 Berlin definition에 해당하는 환자를 얘기하는데요. 우선 말 그대로 일주일 내에 아주 급격한 호흡곤란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원래 호흡곤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전 상태에 비해서 한 일주일에서 3일 정도 내에 짧은 시간에 아주 급격하게 심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O2 demanding 상태가 돼요. 이제 고농도 산소를 투여함에도 saturation이 잘 올라가지를 않고요. 그러면서 엑스레이에서는 bilateral opacity, 그다음에 diffusion haziness가 전에 없던 게 뚜렷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소견이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cardiogenic pulmonary edema, 그다음에 또는 fluid overload 이런 거에 의한 에데마랑은 딱 잘라서 구별하기는 그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상적으로 cardiogenic pulmonary edema, fluid overload에 의한 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체 검진상에는 jugular venous distension이나 아니면 lower extremity의 pitting edema 같은 게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심음 청진상 엑스레이는 어때요? 볼륨 오버로드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heart failure, 그다음에 볼륨 오버로드의 객관적인 증거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은 있다 하더라도 전에 비해서 갑자기 조절이 안 되고 심해진 게 아니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는 게 있겠습니다. 산소 요구량의 지표는 PaO2 per FiO2로 판단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룸에어에서 PaO2는 100 정도 나오고 FiO2는 0.21 정도 나오는데 그럼 PaO2 per FiO2가 대략 500 정도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300 미만으로 뚝 떨어지면서 위에 다른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 그러면은 ARDS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300 미만 정도는 mild, 200 미만 이하로 되면은 moderate, 그다음에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severe로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PaO2가 최소 60은 나와야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세츄레이션 90%는 돼야 어느 정도 숨이 안 차고 견딜 수가 있는 수준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FiO2를 0.6,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공기의 60%를 산소로 준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굉장히 고농도의 산소인데 만약에 그 정도는 줘야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상태다? 그 말은 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폐질환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O2 디멘딩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ARDS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ARDS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폐에 디퓨즈하게 인저리를 줄 수 있는 일체의 원인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요즘엔 특히 COVID-19에 의한 ARDS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알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들이 책에 한 4가지 정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sepsis와 infection은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앞 글자를 따서 TAPS, TAPS라고 이렇게 외워두도록 합시다. 추가로 여기에 acute pancreatitis 정도 알고 계시면 아주 좋아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systemic infection에 의한 sepsis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면서 BP가 떨어지는 serious infection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세추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그럴 땐 ARDS를 꼭 의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spiration, gastric content의 aspiration 역시 굉장히 acidic한 물질들 또는 이제 화학적으로 렁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에 화학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고, 시스테믹 인펙션인 sepsis와 별개로 뉴모니아, 폐 자체의 감염 역시 중요한 원인이고요. 여기 S 뉴모니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코비드-19에 의한 ARDS 문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이제 다치면서 렁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렁에 멍들었다 해가지고 렁 컨튜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패드 엠볼리즘이 굉장히 매시브하게 생겼든지 아니면 severe trauma나 burn에는 2차적으로 sepsis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ARD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pancreatitis 생기면은 pancreatic digestive enzyme들이 혈액에 섞일 거잖아요. 이런 게 특히 pulmonary capillary에서 lung damage, inflammation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pancreatitis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ARDS를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강의록에 이 업투데이트에서 긁어온 표를 넣어놨는데, 이건 아주 대표적인 원인들, 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흔한 원인들이고, 이 외에도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건 그냥 쓱 보고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절대 없고요. 그냥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렁의 미만성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 정도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보는 것 정도로 충분하고요. 이거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trauma, aspiration, pneumonia, sepsis, TAPS 거기에 추가로 pancreatitis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임상 양상을 조금 더 봅시다. 사실 많은 임상 증상은 비특이적이에요. 그래서 진단이 조금 지체될 수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citing 이벤트 이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갑자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auto requirement가 크게 늘어났다. auto demanding status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physical examination 상에서는 이것도 이제 폐의 inflammation이나 injury로 일종의 에데마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diffuse crackle 이런 게 들리고요. 굉장히 심하면 환자가 altered mental status, confusion 이런 거 보일 거고, 그 다음에 cyanotic해질지도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고요. 랩은 별로 그렇게 도움되진 않아요. AKI나 OTPT 상승, 그다음에 PT, APTT, prolongation, D-dimer elevation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ARDS 자체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인이 되는 질환에 의해서 이미 organ failure가 왔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상승해 있고, 그 상태에서 ARDS가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로한테 꼭 necessary한 그런 수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요 랩 소견은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ABGA를 해서 옥시전 스테이터스가 진단 기준에 들어있는지가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PaO2 per FiO2가 300 이하로 낮아져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alveolar gas exchange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옥시전 그레디언트가 크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환자가 타키미아 그리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을 보일 테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계속 숨을 막 거칠게 크게 쉬려고 그럴 거죠.
그래서 하이포캡니아를 보일 거고 이 때문에 acute respiratory alkalosis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호흡근이 점점 지치고 완전히 respiratory failure로 이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respiratory acidosis 그리고 만약 sepsis나 AKI가 원인이라면은 거기에 metabolic acidosis까지도 같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ARDS 진단에는 엑스레이 이미징 소견이 참 중요하죠. 그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엑스레이가 됐든 CT가 됐든 둘 다 bilateral alveolar opacity를 보이는 거는 비슷해요. 사진은 이렇게 나와요. 보시다시피 그 양폐로 bilateral 그 airspace opacity를 보이는데 그 병변 자체는 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 소견상에서 cardiogenic pulmonary edema, 볼륨 오버로드의 증거가 없어야 ARDS로 진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주로 뭘 보시면 되냐? 요 카르디오메갈리가 없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한 소견인데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그 CPA 블런팅 같은 거는 ARDS도 사실 폐 아래쪽에 병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각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뭐야? 그 렁에 렁에 의한 그 CPA 앵글이 여기도 이렇게 약간 살아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여기 헤이즈니스가 껴있어가지고 각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앵글 블런팅 즉 이 퓨전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이 퓨전이 아닌 거는 그냥 알아보죠. 이게 무슨 뭐 컨솔리데이션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그게 거의 그 이제 컨솔리데이션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하얗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퓨전이 껴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도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설령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설령 그런 식으로 심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앵글이 완전히 이제 블런팅이 됐다는 거는 요 뾰족한 게 아니라 이 퓨전이 차서 이렇게 둥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명확하게 알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컬리 B 라인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컬리 B 라인은 그 해상도로 굉장히 높은 사진 큼지막한 사진을 줘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지. 이거를 우리가 그 시험에서 주는 사진 가지고 이 컬리 B 라인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거는 카르디오메갈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 게 acute cardiogenic pulmonary edema와 ARDS의 구별인데요. 임상적으로는 심음이 정상이라는 거, 그리고 jugular venous distension이나 아니면 systemic edema가 없는 거, 그리고 엑스레이상에서 cardiogenic pulmonary edema의 소견이 없는 것, 그리고 뭐 레이식스의 반응이 없거나 미미한 것 정도가 중요 키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심음이 나머지 요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심음이 정상이다, 시스테믹 에데마가 없다,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가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뭐 정구별이 어려우면은 BMP나 에코카르디오그래피를 해볼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정도까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게 cardiogenic pulmonary edema의 소견인데 여기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그 까만색 화살표 그 에러헤드로 나와 있는 보면은 요 가로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선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curly B 라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cardiogenic pulmonary edema의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심장 때문에 지금 에데마가 생긴 거지 RDS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ARDS가 걸리면은 초기에는 그래도 FiO2를 올려주고 핍을 걸어주면은 세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하이폭세미아가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단계에서 회복하면은 참 다행이지만 보통은 가면 갈수록 하이폭세미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엑스레이에서도 오파시피케이션이 점점 심해진다 그래요. 그러다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하이폭세미아나 퍼머널리 인필트레이트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그래도 완전히 회복하려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워낙 ICU에서 오래 있어야 하는 위중한 질환이다 보니까 살아남더라도 그 후유증이 좀 남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한 40% 정도는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모탈리티가 높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봅시다. 요게 그 ARDS 벤틸레이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국시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치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제가 강의록에 뭘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그걸 다 보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우선 이 ARDS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인튜베이션 및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때 벤틸레이터 세팅을 아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요약을 하자면은 타이달 볼륨을 낮게 환기량 자체를 조금 적게 두다는 거고 그 다음에 adequate oxygenation을 유지하되 너무 세츄레이션을 높이지는 말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이퍼캠니아는 괜찮다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우선 타이달 볼륨은 킬로그램당 6ml 정도로 적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인 남자가 보통 몸무게가 한 60에서 80kg 정도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그 타이달 볼륨을 500ml가 넘는 경우는 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런 그 타이달 볼륨은 너무 적게 줘가지고 세추가 잘 회복이 안 돼서 타이달 볼륨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8ml를 넘지는 않아야 해요. 그 이상 주면은 이때는 산소를 뭐 회복시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렁 자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RDS는 그 렁이 굉장히 딱딱한 상태인 거죠. 폐에 물이 꽉 찼으니까 그게 그 공기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막 이렇게 잘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정상적인 호흡 운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알베올라이가 다 똑같이 딱딱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는 더 물이 많이 차가지고 more stiff하고 일부는 조금 덜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타이달 볼륨을 높게 주면 공기가 비교적 잘 통하는 곳 쪽으로 그 공기가 다 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적인 쪽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니셜 벤틸레이터 세팅은 킬로그램당 6ml 정도의 로우 타이달 볼륨 벤틸레이션으로 시작할 것. 이때 옥시지네이션의 목표는 PaO2 60mmHg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90%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치죠. 그 COPD 어큐트 엑사서베이션 때도 한 요 정도로만 맞추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투데이트에는 세츄를 한 88에서 95% 정도로 사이로 맞추라고 돼 있는데 정확 수치가 그 88에서 뭐 90이냐 95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츄의 목표를 100%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올라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산소 공급량을 줄이고 뭐 핍을 줄이고 타이달 볼륨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산소 공급량을 줄여서 벤트 자체에 대한 렁 인주리를 줄이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능하면 FiO2를 0.6 미만으로 낮게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상으로 산소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은 톡식 옥시전 레디컬에 의한 렁 인주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0.6 정도 가지고 세추가 도저히 확보가 안 되면 어쩌겠어요. 더 높이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FiO2를 0.5에서 0.6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벤틸레이터 위닝을 시도를 해라 이거지. 이게 뭐 이 이상 무조건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대략 0.6 미만으로 낮춰주는 게 최대한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또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그러니까 PEEP, 호기말 양압 환기를 어느 정도 걸어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에어웨이가 열렸다가 숨을 내쉬면은 공기가 빠지면서 에어웨이가 어느 정도 닫히잖아요. 근데 정상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에어웨이가 됐든 알베올라가 됐든 완전히 그게 쪼그라들어가지고 푹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근데 RDS 환자는 폐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뭔가 축축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알베올라이나 아니면은 스몰 에어웨이가 굉장히 쉽게 콜랩스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공기를 아무리 줘봤자 가스 익스체인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PB라고 하는 거는 숨을 내쉴 때도 어느 정도의 그 기도 내에 압력을 유지를 해서 에어웨이의 콜랩스를 압력 제질, 물리적으로 최대한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핍은 어느 정도 거는 게 좋느냐? FiO2에 따라 가지고 수치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지만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더 이상 걸더라도 그 20을 이게 많이 주더라도 FiO2를 높게 주더라도 핍을 20 이상을 대략 20 초반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너무 높여서 주면은 에어웨이에 인저리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RDS 환자는 15에서 20 정도의 핍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permissive hypercapnia란 하이퍼캡니아는 알베올라 하이포벤틸레이션의 증거잖아요. 하이퍼캡니아는 알베올라 하이포벤틸레이션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다는 거는 폐에 공기가 잘 못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원래는 이게 높다는 말은 벤틸레이션을 좀 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ARDS는 이게 그 45 이상의 PaCO2가 45 이상의 하이퍼캡니아는 괜찮다. 왜냐면은 원래 이게 올라가는 거는 물론 이제 환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는 맞지만 이거를 개선을 해주려고 하면서 벤트 자체를 더 해주느니 차라리 그 조금 적더라도 세츄레이션만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벤트 양을 적게 해가지고 렁에 인저리를 주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투데이트 보니까 이게 뭐 저는 처음에 한 45 근처 정도까지만 이렇게 되는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80 뭐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세츄만 유지되고 있다면 최대한 적은 타이달 볼륨으로 되고 있다면은 그걸로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요 그 permissive hypercapnia는 제가 시험에 나온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머지 low tidal volume ventilation과 이 adequate oxygenation, PEEP 요거는 시험에 아주 뻔질나게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수치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환자의 렁에 최대한 손상을 피하고 환자가 견딜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공기와 산소 공급을 적게 해서 산소를 유지하자 이런 건데 구체적인 수치가 시험에 나오는 편이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외에 보기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시험에 그 보기로는 나오는데 보통 답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생존율 효과, 상승 효과가 증명이 안 돼서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RDS 문제를 주고 치료는 1번 호기말 양압 환기를 적절히 걸어줄 것, 2번 정맥으로 수액 공급을 충분히 할 것, 3번 신경근 차단제를 조기에 줄 것, 4번 덱사메타손 주기, 5번 타이달 볼륨을 8ml/kg 이상으로 충분히 줄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머지는 다 답이 아니고 1번 PB 답인데 나머지는 왜 대체 답이 안 되느냐 지금부터 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fluid. RDS 환자한테 일반적으로 수액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플루이드 밸런스를 살짝 네거티브로 맞춰가지고 물을 조금씩 빼주는 게 더 좋아요. 너무 많이 빼가지고 아예 BP를 떨어뜨리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수액을 많이 줬다간 볼륨 오버로드 때문에 에데마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액은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차단제. 요게 좀 많이 논란이 됐던 모양인데요. 이거 왜 하냐면은 RDS 환자가 벤트를 굉장히 오래 달고 있어야 되는데 환자의 자발 호흡과 기계가 공기를 밀어내는 게 100%딱 일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따박따박 맞아 떨어지지 않는 ventilator patient dyssynchrony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스터디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업투데이트에 나온 결론은 이거를 루틴으로 쓸 필요는 없고 특별히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에만 써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루틴하게 쓸 필요가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역시 루틴하게 쓸 필요는 없고 기저질환 자체가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겠죠. 그리고 심한 ARDS에서 그 조기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은 또 약간 써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나머지 두 개는 DVT prophylaxis, GI peptic ulcer bleeding prophylaxis인데 요건 뭐 굳이 ARDS가 아니더라도 크리티컬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거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시험에 내버리면 답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치만 요게 크리티컬 케어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 벤틸레이터 세팅 정도만 알면 되겠고 나머지는 인디케이션이 되면 써준다. 그러므로 우리 시험에는 그 정도 어려운 얘기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답이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이달 볼륨은 6ml/kg, FiO2는 0.6을 넘지 않게, 치료 목표는 PaO2 60, SaO2 90% 정도로 맞추자. 뭔가 6이 많이 나오죠? 6이 많이 나온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아마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사망률, 사망률은 그 예전에 비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30에서 40% 수준으로 굉장히 위중한 질환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ARDS 이번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미만성 폐출혈, diffuse alveolar hemorrhage입니다. 여기 빈출은 아닌데 국시에도 한번 나왔고 무엇보다 이게 원인이 되는 질환들의 국시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간단하게 봅시다. 이렇게 폐에 갑자기 출혈이 생기는 게 에티올로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 폐 혈관염, 캐필라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해당하는 게 그 pulmonary renal syndrome이라고 하는 good posture disease,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들. 류마티스 질환들은 기본적으로 혈관염적인 그런 특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그다음에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APS), 그다음에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 백에너 유가종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폐에서 갑자기 피가 난다거나 기침을 하는데 객혈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organ damage 가능한 질환들이고요. 그거랑 leptospirosis, 이 렙토스피라증은 사실 국시의 빈출은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농촌에 1년에 환자 한 100명 정도는 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류마티스 질환이죠. 요거 넷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객혈이나 DAH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구포스처럴 디지건 말할 것도 없고 SLE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의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폐 자체에는 첫 번째 문제가 없는데 그냥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할 경우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겠어요? 폐 혈액이
컨제스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RBC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그게 그걸 기침할 때 그게 섞여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다른 원인으로 폐에 미만성 손상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특히 중요한 게 요 코케인. 그 외에 코카인을 코로 자꾸 흡입하다 보면은 코 점막이 완전 작살나고 자칫하면 비중격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 그런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그게 폐에서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diffuse alveolar hemorrhage나 아니면 헤모프티시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약제로 시험에 그 외에 약제들은 사실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엔 아미오다론, 안티 TNF 알파 이니비터, 라디에이션 테라피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유용할 것 같아요. 그 임상 양상은 당연히 그 폐에 피가 보이니까 기침하고 숨쉬기가 힘들 거고요. 또 뭔가 폐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크래클이 들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영상 검사인데 RDS는 비슷하게 엑스레이든 CT든 diffuse, patchy, opacity가 나타나고요. 이런 특징이 그 periphery보다는 그 라지 에어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센트럴 쪽에서 병변이 보인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lab abnormality는 non-specific 하지만 폐에서 피가 나니까 보통 헤마토크릿이 떨어지고 그 외에 그 DAH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기저질환의 랩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bilateral haziness 또는 diffuse opacity를 보이는데 병변이 이런 식으로 중심성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의심되면 그 검사는 크게 두 가지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브론코스코픽 exam이고 두 번째는 PFT. 이제 PFT에선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DLCO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폐에 피가 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그런 의심스러운 영상의학적 소견을 보이니까 이게 정말 폐에 피가 난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에티올로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flexible bronchoscopy로 bronchoalveolar lavage를 해가지고 그 피가 섞여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FT상에서는 중요한 게 DLCO 상승. 폐에 피가 많이 나가지고 RBC가 엄청 고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CO 가스를 흡입하면 그게 RBC에 다 달라붙겠죠. 그래서 환자는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DLCO는 그 예상 수치의 100% 이상으로 오히려 올라가 있는, 즉 이 말만 보면은 이상하다? 기체교환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상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스 익스체인지가 잘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출혈 때문에 RBC가 거기 가득 차 있는 false positive가 나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요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원인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그 약을 뭐 먹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이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접근을 해가지고 꼭 익스클루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mitral valve stenosis나 아니면 leptospirosis도 의심해 볼 만하다. 뭐 suspicious etiology가 의심되는 그런 physical exam이나 아니면 historical feature를 보인다면요. 그리고 뭐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자세한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죠. 치료는 면역억제제 써주는 게 면역억제제 이제 그게 아니지, 원인 질환 해결해주는 게 최선이고, 그다음에 뭐 산소 공급 충분하게 당연히 해줘야겠고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다면은 그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RDS와 DAH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나름 오늘은 정말 쓸데없는 얘기 빼고 딱 필요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호흡기가 정말 거의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막바지로 기계환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고 정말 호흡기 끝입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 호흡기 마지막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